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세계 큰 화제인 라인 야후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쟁점인 지금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네이버가 당장은 지분을 안 팔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사실 7월 1일까지 네이버는 이제 행정 지도 처분, 그러니까 자본 구조를 조정을 하라는 예. 일본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안으로는 이제 지분 매각, 결국 자본 조정하라는 것은 어떤 주주의 지분 조정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런 내용은 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몰려서 자본 조정, 흔히 말하는 지분 조정을 당하게 되면은 보통 주가를 팔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분보다는 갑자기 누가 강요를 해서 팔아야 되면은 훨씬 싸게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봤을 때 이게 많은 주식을 팔 땐 블록딜이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까지 있을 때는 더 비싸게 받습니다. 주식 예. 비싸게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파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에서 일본에 이거를 외교 분쟁으로 가지 말자, 외교 분쟁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제 외교 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큰 이런 틀에서 계속 대통령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보자. 결국은 이게 물론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 이 지분 매각을 섣불리 결정해서 손해를 보고 판다든지 이런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향후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 투자 전략까지 같이 연구하는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이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또 사안들이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 분쟁으로 지금 뭐 격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본 역시 이제 천천히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이 라인 야후를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의 어떤 지분을 축소할 것이다. 혹은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는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네. 흔히 말하는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 예. 모의법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뭐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어떤 무역 자유화 시대, 투자의 자유화 시대와는 달리 경제 안보가 생기면서 특히나 통신 인프라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투자가 어렵게 되고 예.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 이제 경제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비스 네.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할 것이다. 이 방향성이 바뀌지는 아마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네이버가 하는 것은 이제 좀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아마 그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일본의 압력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행정지도가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할지 않을지라도 뭐 예. 당장 어떻게 보면 압력 태도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자국 보호, 어떤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또 이야기가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이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거를 이용해서 네이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안에 입각해서 뭐 압박한다기보다는 이제 예. 법안이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은 뭐 크게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이 가진 공급망의 안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인프라 자원의 어떤 보존,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 그러니까 첨단 전략 기술의 보전, 그리고 특허 기술을 비공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일본이 가진 전자 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 분야는 육성하고 대신에 인프라 분야라든지 이런 어떠한 공급망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를 탄탄하게 하면서 예. 외국의 간섭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자국 내 어떤 일이 생겨도 자국 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 분야가 들어가 있고 핵심 인프라는 통신을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특히나 라인이라는 것은 메신저고 앞으로 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다양한 고지 혹은 뭐 행정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쉽사리 이런 어떤 태도를 변경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직원들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4일이었죠. 라인 플러스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서 고용 이제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한국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분이 바뀐다는 것은 네. 경영에 있어서 역할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경영의 역할이 바뀌고 이게 일본의 지금 소프트뱅크랑 우리나라 네이버가 네. 반반씩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뱅크가 다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원들 역시 조금 어떤 직장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지분 매각이라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갑자기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저희가 또 짚어볼 텐데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이제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시총이 이제 5조가 넘으면서 방시혁 의장 역시 재벌 총수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대기업 집단이 지정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사실 이 대기업 집단 지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의무는 공시 의무를 가진 집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규모가 큰 데는 이제 상호 출자 제한 혹은 자본에 대한 제한을 가지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시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은 5조 이상, 총자산 5조 이상이고, 더 큰 규모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지 보증 제한, 상호 보증 제한이 걸리는 것은 10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이브가 들어간 것은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뭐 방시혁 의장의 일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의 거래 그리고 네. 내부 거래 같은 것들을 기업들을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시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다든지 혹시 이제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이 너무 활발하다든지 총수의 일가들이 지나치게 뭐 경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을 편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공정위의 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산하에 11개에 달하는 멀티레이블들이 있잖아요. 이런 11개 멀티레이블들을 또 잘 운영하는 이런 구조 안정화에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멀티 레이블이란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장점이란 것은 아무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자 레이블들이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음악 시장이라는 것이 또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있으면 여러 개의 기업, 여러 개의 어떤 자회사들이 비슷한 트렌드를 또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이 각자 자생을 잘해서 11개 레이블이 독특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 그러면 하이브 전체의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반면에 이 과도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추세에 따라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두 개, 세 개의 어떤 자회사들이 레이블들이 지금 레이블이라 보통 생각을 하는데 레이블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또 부정적으로 가면은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방향성 정리하든지 이런 아마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흔히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대기업 집단에 이제 속하면서 방시혁 의장 총수로서 동일인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결국 이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했거든요. 자연인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인데 동일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동일인은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는 이제 총수입니다. 재벌 예. 총수. 일반적 사적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총수고 그래야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지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기업 집단의 범위가 같고 뭐 자연인하고 그 자연인이 뭐 국내 계열사 주식이 없고 뭐 친족이라는 이런 경영이 없고 뭐 채무 보증 이런 게 돈을 준 것들이 없으면은 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예. 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법인들은 법인 친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자연인 총수라고 하면은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어서 친족들에 대해서 거래 같은 것들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되게 되면은 법인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보고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역차별이 아니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 지정이 되면서 이런 친인척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공시에 약화된 이런 상황이라
아니라 네. 이거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제외된 게 왜 논란이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김범석 의장이 제외된 것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때는 외국인을 어떤 재벌,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국인만 어떤 자연인으로서 총수로 흔히 말하는 동일을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예. 나온 것들이 아까 4가지 규정인데 여전히 이제 김범수 의장의 어떤 권한 그리고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긴 하거든요. 다 빠져 이 4가지 조항을 다 피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그 김범수 의장이 자연인이 아닌 개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혜택을 가는 것이 아니냐, 다른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뭐 거기에 특히나 이제 김범수 의장의 동생들이 아까 조항에 보시면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예. 실제로 이 쿠팡 한국 자회사에 조금 일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네. 경영권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 맞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영권에 관여를 했다라 그러면 김범수 의장이 사실은 동일을 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지금 판단으로는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여전히 이제 법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일인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는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와 좀 부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짚어주실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 올해만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기대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사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3.4% 나오면서 3.5% 예상치인 3.5%보다 조금 작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지금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못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9월에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기대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